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근대사 들어왔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짚어보면 흥선대원군이 하야했어요. 그 다음에 민씨정권이 집권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구제도의 복원, 그렇죠? 소원 복구 뭐 이런 것들 싹 다 했다라는 거죠. 야, 아버지가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했던 거 모두 다 원상회복을 하자. 그리고 민씨정권이 들어오면서 정계가 민씨 일가의 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통상개화론이 대두됩니다. 이제 민씨정권이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거죠. 문호를 개방하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위기가 이제 문을 닫고 절대 양놈들하고 놀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문을 여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민씨정권 고종의 친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요 사건이 있는데요. 1875년에 있습니다. 73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뒤에 민씨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안정시키는데 딱 2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일본에서요. 조선의 국교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하고 친하자, 뭐 통상 요구하자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여지껏 어떻게 했어요? 아예 안 놀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네하고 놀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안에서는요. 이런 건방진 놈들 봐라 라고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가요. 그것이 이 정한론인데요. 일본 안에서는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이런 논의가 고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고종의 친정이 시작됐고요. 이때 일본 애들이 거봐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군함을 보내자라고 해서 일본 군함 이름이 운요입니다. 운요를 강화도에 보내요. 아니 뭐 우리는 그냥 강화도야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의 초지진 포대가 운요에 경고 사격을 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운요 이제는 다른 나라는 뭐 상선 보냈다가 이제 군함 보냈는데 얘들은 그냥 이제 직접적으로 뭘 보내요? 군함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군함을 보내고 여기에서 군함이 이게 군함이잖아. 완전 포도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화도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강화도의 군인들이 더 이상 오지 마 그러면서 포를 딱 쐈단 말이에요. 빵. 배에다 직접 사격이 아니고 그 근처에다 사격을 빵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쐈어. 그리고 나서 빵 쳐버리는 거죠. 얘들은 일본이라고 쓰지만 기술력은 뭐예요?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빵 때려버리는 거야. 거꾸로 빵. 그러니까 이제 놀라죠. 자, 여기까지. 자, 스톱. 그리고 쪽배를 타고 쫙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울까지 가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얘기합니다. 어이, 야 나와. 나 일본의 사신인데 나와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니들하고 대화하려고 잠깐 선박을 정박시켜놨는데 니들이 사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배 피해가 막심해. 뭐가 막심해요? 막심하기는. 근데 막심해. 그래가지고 이것을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어. 만약에 니들이 피해 보상을 안 할 시에는 전쟁하자 이런 거죠. 근데 알아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포가 사정거리가요. 육지까지 그냥 빵빵.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해안가에서 육지를 쳐서 순식간에 서울을 장악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온 군함이 운요예요. 그러니까 운요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가지고 서울 그대로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 잘해. 니들이 여기에서 생각 잘 못하잖아? 그럼 그냥 때릴 거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민씨 정권은 어차피 개방을 하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개방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일본 애들하고 개방을 먼저 하자라는 거야. 일본 뒤에는 누가 있다? 미국이 있으니까 개방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일본의 위협 하에서 외교 관계를 체결합니다. 이른바 포함의 위협 하에 이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 그래서 포함 외교 혹은 한포 외교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한국사 공부 안 한 거죠.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얘들이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호조교, 서로 도와주자, 수호해주자라는 얘기인데 웃기는 소리. 그렇죠?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그러면서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개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근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의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이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던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주요 내용은 뭐 요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자, 조약 내용. 첫 번째,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다라는 거죠. 조선국이 자주국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는 누구? 청나라를 섬기고 4대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일정 부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청나라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을 커트하는 거죠. 청나라가 야, 니는 독립국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 시점으로 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었다라는 거죠. 자, 2조는 뭐냐면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겠다라는 거죠.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1876년에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자, 4조에 조선국은 부산 이외에 인천, 원산 항구를 개방한다라는 건데 이게 엄청 독소조약이에요. 보세요. 인천, 부산, 원산 이렇게. 자, 맨 처음에 경제적인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부산을 열어요. 이게 1876년에 최초로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이 이렇게 오면 얘들이 조금 이따 뭔 생각인 줄 아세요? 서울과 뭐를 이어? 철도를 잇는 거야. 철도를 이어버리면 철도로 여기에서 물자를 다 수탈해가지고 여기로 오면 항구로 배로 오는데 금방 이렇게 수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침략을 하기 위해서 부산부터 열어라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원산항을 열으라고 해요. 원산은요, 러시아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군사 배치를 하면요, 러시아가 내려올 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거죠. 그리고 요 윗동네에 군사를 배치하니까요, 만약에 유사시에 일본 놈들이 그 예전에 임진왜란 때처럼 군대를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하고 요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순식간에 한반도 장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인천은요, 정치적인 침략인데 자, 보세요. 지금 부산하고 원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뭐가 힘들어요? 일단 원산까지 갈 때는 이 동해안이기 때문에 풍랑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부산은 또 여기에 가면 이 서울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배 타고 좀 풍랑이 약한 인천까지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고관들을.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고관들은 인천에 내리면 서울까지 금방 가죠. 그래서 고관들이 왔다 갔다 편하게 해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인천을 개항해라.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적인 침략을 여기에 담고 있는 조항이 강화도 조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는 조사하지 않아서 위험하니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보세요. 해안을 측량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해안 여기 몇 리 이렇게 이제 측량이 된다라고 하면 자, 얘들이 유사시에 한반도를 장악해야겠다. 그러면 함대를 몇 대만 놓으면 한반도를 이렇게 순식간에 포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발포하라. 빠방. 그러면 빠방. 쑥대밭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사를 육군을 이제 인천 같은 데다가 이제 개항할 거니까. 그렇죠? 인천 같은 데다 이렇게 배치 순식간에 하면 상륙이 금방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인 침략 의도. 그래서 해안을 측량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지요. 자, 10관은 뭐가 있냐면 일본국 국민이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할 때 그러면 조선국 판사한테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본 판사한테 이게 치해법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을 죽였다. 그럼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처벌은 일본법에 의해서 일본 판사에 의해서 재판받고 일본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지 조선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치외법권입니다. 법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다스릴 치잖아요. 다스림 외에 있다라는 거죠.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강화도 조약에 있다라는 거죠. 엄청 문제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이렇게 일본을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세계 항구를 개항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해양 측량권이 있었고, 그리고 치해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평등한 조약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어요. 일본 놈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아, 이제 좀 있으면 한반도 먹을 수 있어. 조선 우리나라야. 라고 얘기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생각해봤더니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몇 개 조항을 빼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정치와 관련된 조항만 있지 이 뭐 경제적으로 무역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76년 2월 달에 이걸 체결한 다음에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걸 수정할까? 그러지 말고 이거는 그냥 냅두고 새로 조약을 체결하자. 2개 조약을 체결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일 수호조규 이게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부록을 한번 넣고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을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일 통상장정인데 일단 조일 수호조규 부록을 한번 봅시다. 일본 외교관은요. 국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이 조선에 갔을 때 심리는 이제 4km, 약 4km거든요. 그러니까 4km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화폐를 통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류지 제약이 심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일단 얘들은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지 여기에 오면 4km 정도밖에 못 가니까 요 정도에 한정돼 있어요. 여기 와서 요쪽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다면 얘들이 이걸 왜 했죠?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와서 상점을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계양장 앞에 심리까지 그러니까 계양장 근처에는 우리 그 무역 상단이 같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객주 여각이라고 하는 주막 있죠? 우리가 공부했어요. 주막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 보부상이 활기를 띠어요. 보부상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물건을 막 들고 보따리 장사, 들짐 장사잖아. 그러니까 배가 일본 배가 왔다, 일본 상인이 왔다. 그럼 여기서 짐을 풀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객주 여각이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밥도 먹어야죠, 잠도 자야죠, 술도 마시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윤을 챙겼고. 그리고 보부상이 뛰어옵니다. 그래서 야, 너 뭐 사러 왔지? 나 원래는 대전에서 뭐 사러 왔는데 길목이 막혔다? 그러면 좀만 기다려. 그래서 보부상이 뛰어갑니다. 그럼 대전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보부상, 객주, 여각, 토착 상인들이 일정 부분 이윤은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착 상인들이. 그리고 이제 일본 화폐가 통용됩니다. 일본 화폐가 통용되니까 우리 이제 그 과자 하나 사잖아요. 과자 이제 1,000원짜리 샀다. 그러면 애들이 엔화로 내요. 그럼 우리가 원화로 바꿔주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강화도 조약 직후입니다. 일본 화폐가 유통이 허용됐고 조일 무역규칙 통상장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좀 이따 개정되면서 이름이 조일 통상장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일 통상장정은 조일 무역규칙이에요. 자, 일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상품이 싸져요. 세금이 없으니까. 자, 일본 상선은 정박할 때 일정한 항세를 내야 되는데 무항세, 세금 안 내요. 그리고 얘들이 쌀 있죠? 쌀, 양곡을 무제한 유출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불평등이지. 그래서 애들이 와서 세금 없이 무관세로 그냥 막 물건 팔아버리고 그리고 무항세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 3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삼무. 그렇죠? 그래서 무잖아. 그래서 무관세, 무항세 그리고 무제한 유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일무역 규칙이 좀 있다가 조일통상장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개정한 거예요. 이걸 개정해서 이름이 개정하면서 같이 바뀌는 건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무관세 하니까 불만이 많아. 그래서 관세를 우리가 관세 줄게 이렇게 하면서 바꾸는데 이것은 이제 점차 얘기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넣기가 애매해서 여기에다 같이 넣어놨으니까 여기까지 끊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방공령도 넣는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화도 조약 있죠.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분명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속 조약 2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부록 그리고 조일 무역규칙 요 2가지.
그래서 이제 거류지 심리 제한이 있었고, 그렇죠. 일본 화폐가 유통됐고, 그리고 나서 세계 무제한, 그래서 무항세, 무관세, 그리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요 정도까지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서양 열강과 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과 수호 통상을 체결합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미국이 등장을 했느냐라는 건데, 자, 이제 수신사.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일본과 조선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신단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가 이제 파견이 되는데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갑니다. 근데 일본에 뭐 책이 한 권 있어요. 책이 한 권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읽어.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대.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저자를 봤더니요. 황준원, 황준센이에요. 그래서 이 황준생은 일본에 있는 청나라 외교관입니다. 근데 황준생이 이 책의 제목을 조선 책략이라고 전했어요. 우리 내용이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김홍집이 봤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빨리 국내로 유입해야겠다. 그래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에서 내가 지금 수신사로 가 있는 동안 일본에 이런 책이 돌더라. 그래가지고 보이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떠한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조선 책략. 자, 러시아가 항상 조선을 노리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려고 있다.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는데 이 조선은 뭐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러시아가 내려올 때 조선이 그냥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나라다. 그래 바람 앞에 등불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선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책에 의미가 없으니까 이 조선은 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책략이 있다. 그래서 조선 책략을 적어 놓은 거예요.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으니 이 러시아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비는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이 옆에 강대국 청나라가 있으니 조선은 청나라하고 친하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친하고 그리고 저쪽에 서양의 큰 나라 미국과 친하면 러시아가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자, 2차 수신사 김홍집이요. 조선 책략을 국내에 유입했죠.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그죠.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조선은 중국하고 친해야 되고 일본하고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결속해야 되고 미국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중국 일본 연미방. 그래서 이 조선은요. 또한 자신들이 서양 기술을 막 도입해서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자신들도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는데 친중국, 결일본, 연미반만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국내에서 난리가 납니다. 당시에 한쪽 위정척사파 세력과 개화파 세력이 있는데 위정척사파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예전에 흥선대원군이 이 서양 오랑캐하고 싸웠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세력이에요. 서양 오랑캐하고 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되옵니다. 반대했던 세력이 위정척사파입니다. 오직 성리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성리학 위에 나머지 것은 다 배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섬겨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위정척사파 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뭔 내용이 중요하냐면 자 지금 중국 4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중국 됐어요. 자 강화도 조약 체결했죠. 일본하고 결속된 건 됐습니다. 근데 미국과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황준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 미국하고 조선하고 지금 연락을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는 아니되옵니다. 라는 거죠. 영남만인소 2만 손을 필두로 해서 영남만인소 상소운동 홍제학의 만원척사소.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자 러시아 이걸 누가 얘기했죠? 중국 애들이 얘기했어요. 청나라. 자 청나라 애들이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선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아냐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말만 듣고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더 큰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 그래 좋다. 만약에 미국이 큰 오랑캐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나서 러시아를 막았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 우리가 니들 도와줬지? 그러니까
더 큰 거 내놔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어쩔 것이냐 하는 내용이 상소입니다. 위정척사파, 개화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지 마. 지금 시기가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사정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떻게든 연결해서 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개화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부는 이 그 고종과 또 누굽니까? 민씨죠. 민씨 정부에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개방 정책이에요. 야, 이게 맞지. 야, 빨리 미국하고 수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무시되고 이쪽에 손을 들어주는 민씨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화파 바빠졌죠. 미국과 이제 수교를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애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알아요? 청나라 애들이 알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을 딱 보고, 야, 니들 지금 미국하고 연락하고 싶지. 근데 연락책이 없지. 그렇죠. 관계가 별로 안 좋죠. 제너럴 셔먼 사건 있었죠. 그리고 신미양요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하고 이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알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과 수교하는데 청나라가 앞장서서 도와줘요. 그것이 조미수호통상 조약입니다. 청나라가 왜 도와줬는지는 바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배경 일본 주재 외교관 황춘센 그리고 황춘헌이 조선책략을 똑같은 얘기예요. 조선책 이름 같은 거예요. 조선책략을 유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내에서 대미 수교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청나라가 알선에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또한 역시 서양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고 이 조미수호통상 조약은 서양 열강 중에 최초로 맺은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나라가 왜 알선했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한 거예요. 청나라 지금 바빠요. 얘들도 막 지금 여기저기 다른 나라한테 뜯기고 있는데 조선이 어찌됐건 자기들이 봤을 땐 속국이란 말이야. 우리 거야. 그런데 잠깐 빈틈을 보인 사이에 이 일본 놈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 1조에 뭐라고 했어요? 청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나라가 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 크게 맞은 청나라죠. 그러니까 조선에 다시 청나라의 입지를 굳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청의 알선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거죠. 야, 미국, 니들 조선하고 놀고 싶지. 아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놀고 싶은데 연결고리가 없잖아.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속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락받으면 끝나. 어떻게 놀래? 오, 놀면 좋지. 오케이, 일로 와. 내가 데리고 갈게. 딱 가서 앉혀놓고 조선 데리고 왔으니까 뭐 토달지 말고 그냥 사인해. 이렇게 되니까 사인하죠. 이것이 이제 조미수호통상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청나라가 진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인가 보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봤을 때 어때요? 이 조선은 청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처럼 인식이 되잖아. 그것을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본이 한 대 크게 맞았죠. 그렇죠? 자, 주요 내용. 치해법권 내용이 있어요. 치해법권 설명드렸으니까 됐고요. 최국대우, 거중조정, 관세협정 내용이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일단 최국대우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선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선과 미국의 조약을 체결했을 때 조선이 미국에 이권 1을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좋겠죠. 그런데 이 다음에 조약을 체결했어요. 다른 나라와 A가 조선이 다른 나라 C와 체결했는데 이권 1을 준 거야.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후 조약이잖아. 근데 이권 2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 짜증나잖아. 그럼 야, 너네 얘들 내가 먼저 했는데 이걸 줘? 그럼 나도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진작에 있는 조약을 체결한 거 이거 수정하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최국대우라는 조항을 하나 넣자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했을 때 다른 이권을 주잖아. 그럼 나한테도 자동 승계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최국대우입니다. C 그러면 D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1.
같죠? 2 같죠? 그럼 3이 같죠? 그럼 어떻게 해요? C하고 B하고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최애국대우. 아주 말도 안 되는 독소 조항이죠. 그런데 이것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세계 열강들이 야, 이 조선 웃긴 놈들이네. 야, 니들 웃긴 놈들 일본 애들하고 체결해? 그러더니 미국 애들하고 체결해? 니들 분명히 얘기했지. 자, 서양 애들하고 안 논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체결해? 우리 우습게 보는 거야? 우리랑 전쟁할래? 아니, 조약 체결하자. 우리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부적 사정이 바뀌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니들하고 조약 체결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서양 열강들이 계속 와서 앞다투어 조선과 체결을 하는데 이때 다 집어넣는 것이 최애국대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다 털리게 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자, 이 치해법권 그리고 최애국대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중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중조정은 간단해요. 자, 조선과 미국이 체결을 냈고 거중조정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C 어디라고 할까? 영국이라고 할까요? 영국과 아니구나. 영국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조선과 영국이 갈등이 생겼어. 그럼 거중조정 내용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내용에 있잖아요. 그럼 C, 이 체결을 냈던 C, 미국이요. 자, 얘들끼리 지금 전쟁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야, 얘들아 싸우지 마. 그래서 중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중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편을 들겠네 이런 생각이죠. 그것이 거중조정. 그리고 관세도 부과하니까 어디하고 비교돼요? 일본하고 비교되죠. 일본 놈들은 무관세야. 이 나쁜 놈들. 근데 야, 니들보다 더 센 나라 미국은 완전히 평화적이네. 관세까지 뭐가 평화적이? 이게 다 독소조항 다 들어갔는데 이거 하나 줬다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1883년에 일본 애들이 야, 우리도 관세 부과할게라고 하면서 개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향. 미국은 참 이런 것은 인정하기 싫은데요. 미국이요. 조선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공사 푸우트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푸우트 공사가 와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조선이 힘들 때 조언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되는 푸우트 공사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미국이 고맙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답례, 고맙다 해서 보빙사, 보답한다라는 보빙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1883년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서양과의 여러 조약들 보세요. 이 다음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지금 보세요. 최애국대우. 뭐야 이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886년에 프랑스하고 체결을 하면서 천주교 포교 천주교 포교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조프 통상조약 이유입니다. 이제 천주교 박해 같은 건 못 해요. 자, 이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모군란 이후예요. 이것은 이제 그 단원이 넘어갑시다.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은 이모군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근대화의 움직임을 좀 봅시다. 개화사상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학파 실학사상이 이제 계승되면서 개화사상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우리가 북학파 실학사상 공부했죠? 이들이 개화로 가게 됩니다. 국외에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이에요. 청나라도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청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돼요. 야, 우리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무기에 있다. 기술력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무기를 도입해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주 독립을 이룩하자 이런 운동인데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거봐. 중국도 큰 나라도 서양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는데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지.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에는 메이지 유신이 있었잖아요. 메이지 유신. 한순간에 일본이라 쓰고 미국이라고 바뀐 이런 형태. 그러고 나서 일본이 갑자기 강한 나라, 강대국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문명 개화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개화해서 이런 미국 같은 나라한테 도움을 받자라는 거죠. 자, 개화파가 많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개화사상의 성각자 박교수. 박교수요? 자, 여러분 이제 박교수는 이게 이제 좀 박교수는 우리가 그 뭡니까 저 양반 유생이고 관찰사였고 예전에 제너럴 쇼먼호 사건을 막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개화사상가가 됐을까? 자, 한번 봅시다.
1870년대 개화사략이 형성되는데 이 박규수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박규수가 양반 출신이에요. 근데 이 박규수가요. 청나라의 사신으로 한번 파견됩니다. 청나라에 갔다 왔는데 청나라에 양문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돌아오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빨리 개화해야 된다. 지금 국제 정세가 급하게 돌아가. 그래서 우리 빨리 개화해야 돼라고 하면서 개화 사상에 심취해요. 그리고 통역관 오경석 그리고 이 오경석의 친구 의사 한의사 유홍기가 같이 개화 사상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항상 만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씨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때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중앙정계에 거의 다 집권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개화 방법에 놓고 갈등,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온건파 그리고 급진파로 나뉘게 됩니다. 온건파는요 천천히 바꾸자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보니까 청나라를 보고 배워야 된다. 아니다. 급진파 일본을 봐야 된다. 일본. 그래서 일본을 따라가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안 된다. 청나라 하면 안 된다라는 쪽이고. 자, 온건기아파는 뭐라고 하냐면 청진적으로 천천히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동도서기론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정신을 가지고 서양의 기술을 습득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우리 전통은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력만 가져오자라는 것이 동도서기. 그래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보고 점차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청나라에는 뭐가 있죠? 왕이 있고 왕의 힘이 강하죠.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주장을 합니다. 자, 이쪽은 아니다. 저렇게 천천히 해봐야 답이 없다. 일본 봐라 일본. 일본은 어떻게 한순간에 미국이 되면서 모든 시스템을 싹 다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대국이 됐으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청나라가 아니고 일본이다. 일본의 메이주신을 배워야 된다.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헌법이 있고요. 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이것이 입헌군주예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입헌군주라고 하면 왕은 있는데 왕은 상징적인 것이고 이제 국빈 대접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 수상 총리 이런 사람들이 그 국정을 다 총괄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입헌군주제인데, 그러니까 왕의 힘을 제한하는 것, 여기는 왕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 이렇게 갈립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돼요. 자, 일단 개항 후 추진된 정부의 개화 정책.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정부에서 어떻게 개항했으니까 어떠한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개화 전담 기구를 만드니 그것이 통리기무 아문입니다. 1880년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개화 정책의 추진 핵심 기구예요. 자,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뭐하고 비슷하면 비변사하고 비슷해요. 비변사는 의정부와 육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변사에서 모든 일을 총괄했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비변사 없죠? 자, 통리기무 아문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요. 의정부는 있는데 통리기무 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화에 관련된 의정부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12개의 실무관청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이 1880년 통리기무 아문입니다. 그래서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했고요. 그 아래 12사를 설치합니다. 자, 군대도 바꿔요. 이영으로. 오군영 있죠? 훈어총수군 우리가 외웠잖아요. 위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군대를 축소시킨 거예요. 자, 왜 축소를 시켰느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신식군대 별기군을 민씨정권에서 만들거든요. 1881년. 자, 이들은 뭐냐면 일종의 그 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뭐 이런 것처럼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본 그 장교가 와서 교관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별기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민씨 정부가 좋죠. 그렇죠.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일본식 군대를 새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에 있는 군대는 기존에 있는 구식군대 있죠? 구식군대는 봐봐 다 자르잖아요. 백수를 만들면서 이 신식군대를 만들어 놓고 얘들 뭐 장교를 만든다 어쩐다 그러면서 얘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민씨정부입니다. 자, 해외 시찰단 한번 봅시다. 수신사예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의 개화 사상과 근대 문물 시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1차 수신사 김기수가 파견이 됐었고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뭘 가져왔어요? 황준원의 조선책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3차 수신사 박영현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2차만 아시면 되고요. 특히 2차 수신사 김홍집은 꼭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사시찰단입니다. 예전에 신사유람단이라고 공부했었던 조사시찰단인데 이제는 시찰을 가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술력을 습득해 오는 거죠. 연구해서 조사시찰단. 고종이 비밀리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데 자, 막 이렇게 이제 사신단을 꾸려놓고 야, 니들은 조용히 갔다 와. 지금 민심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저 부산까지 싹 조용히 가서 부산에서 밀항식으로 가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자, 일본 정부 산업 군사시설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 방문국 그리고 전환국을 설치합니다. 방문국은 근대 출판소 그리고 전환국은 근대적 화폐 주조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 찍는 한국은행 이런 거. 자, 영선사인데요. 일본에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일본에만 보낸 것이 아니고 청나라에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선사 김윤식을 정권 대사로 파견합니다. 자, 청나라에 가서 근대식 무기제조법, 군사훈련법 이런 것들을 배워오는데 정부에서요. 야, 영선사 니들은 좀 돌아와야겠어 라고 얘기해요. 재정이 없어 라고 해서 1년도 안 돼서 귀국을 시킵니다. 귀국한 다음에 이들은 기기창, 무기제조 창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빙사인데요. 보빙사는 잠깐 보셨죠? 조미수호통상조약. 미국의 담례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파견하는데 보빙사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외워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축구할 때 아주 그냥 열을 내면서 한일전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한일전이다. 그래서 조일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따지지 말고 제발 따지지 말고. 그리고 영선사는요. 청식이형 이렇게 외우고 어딨어? 민보미 학생 있잖아. 민보미 학생, 민보미 이렇게 외우자. 조일전 그리고 청식영 그리고 민보미라고 외우면 외워진다는.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거 이거 알면 다 풀 수 있어. 자, 육일준 그렇죠? 육일준, 홍영식, 민영익 그렇죠? 서광범 이렇게 이제 있었다라는 게 보빙사예요. 자,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지금 개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양반 유생들이죠. 어디 양놈들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주장 볼까요? 정학이 뭐예요? 올바른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을 수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다 사학이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배척해야 된다라는 것이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자, 일단 보자라는 거죠. 1860년대 뭐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그 서양 열강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무엇을 주장했죠? 통상을 요구했죠. 그래서 상공업을 통하자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했다? 반대운동을 했다. 그래서 통상 반대운동, 흥선대원군을 지지했지요. 이런 세력들. 그래서 척화주전론이래요. 뭐예요? 척화, 화친을 배척하고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 그렇죠? 1870년대 가면요. 70년대 뭐였죠?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오잖아요. 일본 놈들이 뭐 주장했죠? 개항해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개항 반대 운동이에요. 자, 양놈과 일본 놈들은 한 몸이다라는 거죠. 여기 왜 일본 놈과 양놈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외양일체론입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오면 1870년대, 1880년대 이만손 홍제약 어디에서 봤죠? 조미수호통상조약. 그러니까 조미수호통상조약 했을 때 뭐예요? 미국과의 수교 적극 반대입니다. 그렇죠? 개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개화할 수 없다. 그래서 집단적인 상소운동이 발발했고요. 그때 홍제약 그리고 이만손, 영남만인소, 만원척사소 이런 것들을 상소운동을 전개했을 때가 1880년대입니다. 1890년대는요. 우리가 이제 조금씩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90년대는 1895년에 을미개혁을 해요. 을미개혁. 그 을미개혁 있기 전에 그 우리 중전이 일본 놈들 낭인들에게 살해되는 을미사변이 있었죠. 그리고 을미개혁이 있었어요. 을미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이런 처죽일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항일 의병 운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을미의병. 자, 외세 침략에 강력히 저항했던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을 수호했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는 뭐예요? 근대 사회가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좀 더디게 흘러갔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 위정척사 사상가들 때문에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위정척사 사상 진짜 고리타분하고 죽겠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위정척사 운동이 있고요. 개화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은 엄청 확고하지요. 아니되옵니다. 절대 아니되옵니다. 양놈들하고 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외세하고 놀지 맙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놈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을미사변 이런 것들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됩니다. 그냥 막 열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병으로 갑니다. 의병으로 가게 되고요. 이 의병이 막 무기 들고 이제 막 전쟁하는 거잖아. 이 의병으로 가게 되고, 이 의병이요 나중에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국권을 뺏겼을 때 뭘로 가는 줄 아세요? 무장독립투쟁으로 갑니다. 무장독립투쟁.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가 이들이 없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못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고리타분하고 참 진짜 거꾸로 역사를 거꾸로 가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개화사상가들은요 이렇게 해서 공부합시다로 갑니다. 공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힘들 때 의병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우리가 바보 같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몽해야 돼. 애국 계몽운동.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열강들하고 친해지고 그들과 합해서 이들을 제낄 수 있다라는 쪽이죠. 자, 그러면서 애국계몽운동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무장투쟁운동과 한쪽은 이제 독립운동 갔을 때 무장투쟁운동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애국계몽운동은 실력 양성운동으로 갑니다. 실력 양성운동. 자, 실력 양성운동.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을 한단 말이죠. 독립투사들이 무식할까요? 어떻게 무식합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왜? 실력 양성운동에 맨 처음에 애국계몽으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공부가 학식이 높은 분들이 점차 실력 양성으로 가고 이제 안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 무장투쟁으로 옮기면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안중근 의사.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애국계몽운동과 무장투쟁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무장투쟁, 의병운동을 같이 하신 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위정척사 사상 바보 같다. 개화사상 아이고 힘없어 맨날 공부만 안 돼요. 둘 다 좋다라는 거죠. 우리 이 둘의 역사가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보면 요걸 보고 위정척사 운동은 바보 같다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어요. 자, 이제 이모군란으로 갑니다. 1882년에요. 이모년인데 이모년에 있었던 군대의 란입니다. 그렇죠? 이유는 이거예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민씨 정권이요. 구식군인들 다 잘라버리고 신식군대 어디 있어? 신식군대. 이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우대한단 말이죠. 별기군 우대예요. 그리고 이제 구식군인들 남아있는 구식군인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주고 몇 개월? 13개월이 밀립니다. 여러분 13개월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그런데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굉장히 착했던 거야.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13개월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군대 복무했다니까. 자, 그리고 일본의 곡물 유출로 인해 가지고
뭐 물가가 엄청 폭등하고요. 서민 생활이 힘들어져요. 자, 구식군인들은 열받습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층과 합세해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기에 이르러요. 자, 별기군을 우대하지요. 구식군인. 13개월의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구식군인들이 말이 많으니까 야야야 내가 13개월인데 이건 못 주고 한 달치 식량은 먼저 줄게. 이걸로 버텨라고 했는데 환공미를 준 거야. 환공미. 환공미 뭔지 알죠?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이 쌀하고 모래하고 5개 이제는 못 참겠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해청을 습격해요. 그래서 우리 거 월급 우리가 챙기겠다라는 거죠. 일본 공관을 습격해가지고요. 무기고를 탈취합니다. 무장을 하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대원군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해줘. 이따 있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죠. 그리고 한쪽은 경복궁을 장악합니다. 자, 일본 공관을 습격했죠. 일본의 공무원들 싹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일본 공사 하나부사가 깜짝 놀라서 인천까지 도망가요. 그때까지 쫓아갑니다. 군인들이. 그런데 그때 가까스로 밀항을 해요. 일본으로 도망가고요. 자, 이때 이 구식군인들이 왜 들고 일어나요? 이 민씨 정권이요. 이 주축이 되는 이 민자영 죽여야 된다. 그래서 궁을 습격했는데요. 미리 충주로 피신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민씨 정권은요. 청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자, 그때 경복궁을 점령했죠. 그러니까 고종이 깜짝 놀라요. 내 이놈들, 니들이 누구의 군대더냐?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라고. 전하, 그게 아니고요.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 그런 다음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못 이기는 척 와서 집권을 하고 예전에 명성황후가 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부활시킵니다. 자, 그때쯤 됐을 때 청나라 애들이 이건 웬 떡이야.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개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구식군인들의 난을 싹 다 진압하고요. 이 총괄 책임자를 흥선대원군 네가 시켰지 그러면서 납치를 해갑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아쭈 이것들 봐라. 야, 일본 공사면 일본 왕의 대리인인데 이게 죽을 뻔했다고? 이 지금 경비를 어떻게 쓰는 거야? 일본은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공사관 다 불타고 야 이거 배상하고 그리고 일본 공사 이거 못 믿겠다. 야 우리가 군대 일정 부분 보내서 일본 공사를 지키게 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자,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도와줬지? 그래서 위안스카이 이게 이제 군대를 장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젠창, 멜렌도르프 정치 외교 고문이 파견되는데 얘들이 이제 그 고종이 뭔가 정책을 딱 하게 되면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지요.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 청나라에 의견을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대로 결정을 하십니까? 그렇소? 내정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면서 청나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청나라에서 자, 우리 상민들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을 위해서 특혜를 좀 줘야겠소. 상인들이 조선에서 마음대로 무역할 수 있게 상행위를 할 수 있게 그 조약을 하나 체결합시다. 그래서 청상인이 마음대로 와서 어느 곳에든 상점을 개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에요. 이 조항을 보면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상인이 와서 내지 재판을 금한다라고 써 있어요. 다만 지방관의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지방관이 뭐 조선 사람이잖아요. 청나라 내정 간섭하고 있는데 그냥 허가해? 그럼 네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청일 간의 경제적 상권 침탈이 심화되고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재물포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 간에 일본 경비병이 주둔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군대가 가서 공사를 우리식으로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다라는 거죠. 진짜 엄청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모군란이잖아요. 그리고 재물포 조약이죠.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까지 이 체결이 되면 조일 수호조규 속약. 조일 수호조규 속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에요. 아이고 이모군란 때문에
인제 속상해 죽겠네. 아, 됐다. 됐어요. 자, 이제 갑신정변으로 들어갑니다. 갑신정변. 자, 2년 뒤에 갑신년에 정치적인 변란이 또 한 번 생깁니다. 갑신정변인데, 자, 민씨 정권과의 갈등, 그래서 개화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난이 이제는 막 1880년대 들어가면요, 막 개화 정책, 그러니까 기구 막 해놓고 막 건물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종이 개화파들에게 시킵니다. 야, 돈 좀 빌려와. 그래서 차관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뭐 미국, 뭐 일본 할 거 없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때 다 실패합니다.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친히 쓴 문서를 가지고 또 갔는데 안 빌려줘요. 급진개화파가 활동이 위축되는데, 그런 찰나에 뭔 일이 생기냐면, 자 보세요. 지금 궁이 있죠. 1882년 이모군란이 있었어요. 궁에 이모군란에 있을 때 여기에서 일정 부분 경비는 누가 대신 서줘요? 청나라. 청나라 군인들이 같이 들어오고 수도에도 청나라 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 궁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청의 눈치가 보여. 그렇죠?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 때문에 개화 정책은 거꾸로 갑니다. 청나라가 반대해요. 야, 일본식 요구 하지 마. 우리식으로 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위협이 되니까 후퇴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국외 정세가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1884년에 청나라 본토에서 프랑스와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병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전군은 다 들어라. 야, 다 철수해. 그러니까 청나라가 큰일 났네. 그러면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궁이 싹 다 비었어요. 그렇죠? 청나라의 간섭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됐죠. 자, 일본이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공사, 다케조의 공사가 아까 개화파 있죠? 개화파 어디 있어? 급진개화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야, 아까 이거 있잖아. 차관 우리가 빌려줄게. 그리고 니들은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일본식. 그렇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든가 이런 거 성공시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데 니들이 일정 부분 군인도 필요할 거 아니야? 군대도 빌려줄게. 한번 개혁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급진개화파가 엄청 기분이 좋죠.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그런데 저기에서 꽉 막힌 노인 양반들, 온건파들이 저기에서 정권을 잡고 있으니 온건파를 제거해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요. 차관 도입은 실패했고요. 청푸전쟁이 터지면서 청나라 애들이 집에 가니까 일본 애들이 갑자기 와서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이게 1884년에 우리나라 근대적 우체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우체국이 만들어지니까 정부 고관들이 우체국 행사에, 개국 행사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자, 이때다라는 거죠. 우정국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우정국에서 총 칼을 든 그 급진기아파가 싹 다 우정국에 있는 온건파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왕과 왕비를 경우궁으로 납치해 갑니다. 경우궁 짜만한 작은 궁인데 이쪽으로 납치해 가요. 자, 그러면서 납치가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왜? 우정국 저쪽에 불타고 있습니다. 변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들 따라갈게. 그러면서 급진기아파를 따라가는데 경우군에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창덕궁이 조선의 본궁이잖아요. 경복궁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었다가 이 넓은 궁에서 이 경우궁 쬐깐한 궁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영, 명성황후 민씨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제 뒤를 캐봤더니 이놈들이 우정국 저 정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거 변란이 생겼다. 그래서 청나라에 밀서를 보내서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편으로는 그 개화 세력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호되게 질책하죠. 니들이 지금 우리 납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고 전하 지금 벌써 이런 걸 아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이따 아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요구 조건이 뭐야?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싹 들이미는 것이 갑신정변의 급진파의 14개조 정강입니다.
이것만 허락을 해주신다면 뭐 일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14개조 정강의 내용이 뭐냐면 일정 부분 평등한 이런 내용 조항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바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우정국에서 이 정변을 일으키고 장악을 했잖아요. 장악을 하고 자신들이 정부를 세웁니다. 그것이 개화당 정부예요. 개화당 정부 이렇게 만들고 이 개화당 정부가 14개조 정강을 인정을 받고요. 고종이 승인해요. 대신 고종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다시 옮겨달라라고 얘기하죠. 왜? 좀 있으면 청나라 애들이 오지요. 청나라 군대가 왔을 때 이 작은 데로 이렇게 도와주기 힘들어요. 그냥 넓은 데로 와야 청나라 이 대군이 와서 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 해서 다시 창덕궁으로 가고요. 전하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14개조 정강을 고종의 승인 하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딱 3일 만에 끝이 나는 것이 이 갑신정부예요. 그래서 3일 천하였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이 갑신정변. 그래서 3일 동안 평등한 세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궁을 납치했는데 청나라 원군을 요청했었고 그리고 개화당 정부에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었고요. 고종 왕비가 다시 창덕궁을 황궁했을 때 청나라 애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자, 전개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14개조 정강을 한번 봅시다.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왜요? 얘들은 일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나라 4대 반대. 자, 두 번째 평등권. 평등한 세상을 갑시다. 그리고 지조법. 그래서 이제 그 국가재정을 확보하자는 의미죠. 세금 개혁이고.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 보시면 이 12조에 호조에서 국가의 재정을 일원화한다. 호조에서 관할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자, 갑신정변의 영향. 두 가지죠.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한성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선과 일본의 조약인데 일본의 배상금 지불해라라는 조약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자, 청나라 애들이요. 텐진이 청나라죠. 일본 애들은 부릅니다. 청나라 애들이 일본 애들 부르고요. 일본 애들한테 위협을 하는 거죠. 야, 니들 까딱하면 우리 죽을 뻔했어. 우리 전쟁 날 뻔했다. 그것도 조선에서. 그렇죠. 예전에 궁에서 니들이 우리가 군대가 막 들어갔을 때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이 금방 허무하게 청나라가 오자마자 그냥 끝나거든요. 일본 애들이 도망가요. 만약에 여기에서 총싸움이라도 조금 했으면 전쟁이 터진 거야. 그렇지. 니네 우리하고 전쟁하고 싶어?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약 하나 체결하자. 자, 양국 군대, 청나라 일본 군대를 조선에서 다 빼자, 철수하자. 단 조선에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원군 요청을 하잖아. 그러면 사전에 우리의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니들한테 알리고 들어갈게. 니들도 니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니들 우리한테 미리 알려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체결하자. 괜찮네요라는 거죠. 이것이 텐진 조약이에요. 그래서 청군 철수하고 일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터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됐다. 뭐 입헌 군주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갑한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제 속상하고 갑한텐이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